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서 삶의 본질을 깨닫고 깊이 있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3가지 중요한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르스 토른스탑의 연구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삶을 바라보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 사례입니다. 그의 발견 중 흥미로운 점은 많은 고령자가 물질적인 욕망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내면의 성찰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그러한 외부적인 자극이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대신 기존의 인간관계 속에서 깊이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며 내면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둘째,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명상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는 순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토른스탑은 제로 트랜센던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만 보지 않고 물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본질과 연결되는 인생의 정점으로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는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인생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고 그 결과 노년은 인생의 절정이자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74세에서 104세 사이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들 중 75%는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사색의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고 물질적 가치가 덜 중요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이는 노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삶을 다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라르스 토른스탑과 모니카 아데트 교수의 연구는 노년기의 독특한 지혜와 심리적 변화를 탐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물질적 성취나 직업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깊은 내면의 변화와 진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토른스탑은 노인들이 과거의 기억과 최근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나눈 대화들을 되새기며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하고 오래전부터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새롭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과거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행위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대학의 모니카 아데트 교수는 노인들이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능력을 통해 지혜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혜는 특별한 천재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성숙함과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즉,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거나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복잡한 감정과 도전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지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데트 교수는 이 지혜를 측정하기 위해 3차원 지혜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는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평가하는 도구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녀의 연구는 나이가 들어가며 얻는 지혜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노인들은 점점 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며 인생에는
완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내면의 성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취보다는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시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인생의 쇠퇴기로만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성찰과 성장의 시기로 재평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데트 교수의 연구는 지혜를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설명합니다. 인지, 반성, 정서.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삶의 태도와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란 삶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삶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반성이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고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그들을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이끕니다. 정서란 감정 조절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적 성숙 덕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다룹니다. 아데트 교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그 현명함이 깊어질수록 행복감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로원과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현명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사는 동년배들만큼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나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덜 실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합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동안 진정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아데트 교수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더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과정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영화 감독 요나스 메카스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욕망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결국 지혜는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이자 우리를 끝까지 성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는 소련과 나치의 탄압을 겪었지만 그 경험마저도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덕분에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일지 혹은 약간만 달라질지 더 잘 알 수 있어. 그의 친구들이 이게 금방 변할 리 없지라며 회의적일 때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될 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 선택하겠어? 결국 우리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추하고 암울한 현실 대신 예술과 아름다움을 선택해. 꽃을 보거나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에 휩싸인 사람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지. 그래서 나는 옛날 시인, 과학자, 성직자, 가수, 음유시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잇고 있어.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만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시험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보다 깊은 통찰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엔 죽게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해. 그는 조상들이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평온하게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평온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년을 아끼고 사랑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 그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는 그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나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갈망하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지쳤다면 그 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타까울 수 있겠지요. 카스텐슨 교수는 이런 생각을 전하며 라피의 말을 인용합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친구일 수도 있다.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일부는 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월하게 수용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지 않아도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만난 6명의 스승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년을 다룬 많은 이야기들은 종종 노년에 따른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 혹은 나이를 거스르는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마티니를 즐기거나 마라톤을 하는 사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고령자들은 이런 특별한 사례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이전처럼 퍼즐을 쉽게 풀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처럼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또 다른 삶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령자를 활용할 자원보다는 걱정거리로 여깁니다. 사회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노인이 많아졌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디어에서도 아름다움은 젊음과 연관되어 표현됩니다. 사랑을 원하는 노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대신 때로는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을 마친 이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습은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그들이 절벽으로 차를 몰고 가기보다 도시에서 멘토링을 하며 인생을 나누는 이야기가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미국 작가 메이 서턴은 61세에 출간한 소설 나 이제 내가 되었네에서 노년이라는 나이가 실제로 그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층조차도 노년의 이야기를 낯선 언어처럼 느낍니다.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혜와 경험의 복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은 바로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핑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제가 만난 6명의 노인들은 모두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질병 때문에 더는 걷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 인생에는 아직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지거나 한때 잘 나갔던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청력이 약해진 노인들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티스를 떠올리며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상 밖의 것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이 든 사람들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합니다. 70대까지는 행복감이 점점 커지다가 이후 조금씩 줄어들지만 90대에 접어들어도 20대보다 여전히 높은 행복감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청년기나 청소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지만 고령자들은 젊은이들보다 현실에 더 만족하며 덜 불안해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 노력하며 부정적인 측면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집니다. 헨리 밀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20대나 30대 시절보다 훨씬 만족스럽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젊은 시절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은 시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조정하는 법을 배웠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힘을 얻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고령자들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문제에 깊이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가 많은 젊은 세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난 6명의 노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일상은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쏟고 있었습니다. 한때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할 수 없는 일들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노년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최적화와 보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잃어버린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인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에 비해 능력이 30%만 남아있다고 해도 그 남은 능력을 진정 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출발점은 상대방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든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뛰어난 통찰력과 공정함으로 상대의 동기를 분석한 뒤 가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설령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로 이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현실에서 완전히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을 자제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를 이해한 뒤에 도덕적 비난은 자제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찬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습관, 특히 부정적인 평가는 무의미하게 자주 이루어지고 이는 매우 해롭습니다. 비판을 멈추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다름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가 가진 부정적인 성향이나 왜곡된 양심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타고난 성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깨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곤 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양심은 사소한 불경이나 상상의 죄로 인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이런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유예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주의를 기울여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만심은 줄어들고 더 관대해지며 삶의 즐거움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야 하며 법 체계는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시스템이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사회는 규칙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의 감정보다 더 엄격할 수밖에 없으며 예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는 구성원 중 가장 낮은 지능 수준에 맞춰 통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규칙을 위반한 이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해 위협을 가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더라도 방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행동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 다른 쪽 뺨을 내밀라는 조언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 행위는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의 문제로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어 행위를 얼마나 침착하고 현명하게 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완벽한 도덕적 판단을 자신에게 요구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불균형에 빠져 나쁜 습관을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든 위험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여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삶은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슈아 크라스 씨는 윈체스터 대성당 합창단의 오랜 단원으로 단 한 번도 예배 공연을 빠지지 않은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한 점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76년 동안 오로지 합창단 일정에만 매여 살아온 것은 그의 삶을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입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대성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은 그의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의 일상과 선택을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그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며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된 습관에 갇혀버린 삶은 점차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습관이 마치 독재자처럼 삶을 지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착된 습관을 깨고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습관을 멈추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에게 자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그 습관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만을 지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인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어떤 습관이 유익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습관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습관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조기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삶은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지혜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올바른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신의 섭리가 젊은이들에게서 노인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는 능력을 빼앗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비밀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